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김해 지역에서는 수백여 명의 사람들이 군경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족들은 7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탑을 세워 억울한 원혼들의 손을 맞잡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잡은 거는 묻힌 사람을 밖으로 끌어내는 거, 또 잊혀진 과거를 이제 찾아내는 그런 뜻으로 손을 맞잡고 해놓은 겁니다. 나박고개를 비롯해 9곳에 이르는 희생지마다 깊이 묻혀 있을 참혹한 학살의 기억을 찾아가 봅니다. 그래서 청사지가 목표 믿고 나무까지 엎어놓고 또 해도 되고. 경상남도 김해시는 예부터 낙동강 삼각조에 형성된 김해평야로 유명했으며 1개의 읍과 6개의 면, 12개의 행정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00년 가야의 도읍지로서 유서 깊은 역사의 고장이지만 한국전쟁 전후 시기 많은 민간인이 억울하게 희생된 가슴 아픈 역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해시 진영읍 내룡리는 한국전쟁 시기 30여 가구가 모여 살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내룡리에서 감농사를 짓고 있는 박갑수 씨는 전쟁 발발 직후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부산에서 보일러 기술자로 일하던 아버지는 해방 후 고향에 정착해 농사를 지으셨고 비록 무학이었지만 글씨를 참 잘 쓰셨습니다. 박갑수 씨는 아버지의 유일한 유품인 낡은 서첩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그리움을 달랩니다. 작은 8평도 안 되는 작은 토담집에 쫓겨있는 방에 한 개는 엄마, 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 3남매 5 식구 살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또 한 평 방이나 한 평쯤 되는 작은 방에 2분이 사시고 그래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일로 당한 것 같아요. 박갑수 씨는 6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인 탓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 못내 아쉽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제가 혼자 울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어디 나갔다가 들어오시더만 보더만 장독으로 가서 뚜껑을 열고 찐살로 한우큼 지어다가 저한테 주면서 울지 말라고 주는 그 기억뿐입니다. 김해 보도연맹은 1949년 12월 12일 결성되었습니다. 국민보도연맹은 이승만 정부가 좌익 전향자를 계몽하기 위해 만든 관변단체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모집 대상을 확대해 평범한 농민들이 다수 가입됐습니다. 평소 사회에 관심이 많았다는 박갑수 씨의 아버지는 한 친척의 영향으로 보도연맹에 가입했습니다. 진영에 사는 진외같이 아재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좀 똑똑하셔서 가입하면 된다. 이 서류 적어만 내면 된다. 이렇게 적어내갖고 된 거예요. 그 가입이. 그래갖고 그 시키는 지령이 무엇이었는지 모르지만 심부름이나 이런 했는 거 그런 거 뭘 했냐고 물으니 엄마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별로 한 게. 아니 그럼 무슨 죄가 있어야 가다고 지킬 거 아니냐.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런 게 궁금해갖고 이제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셨어요. 7 식구가 살던 고향집은 12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폐가가 되었지만 어머니의 흔적 때문에 허물지 못하고 있다는 박갑수 씨. 그때 쓰던 거 가만히 그대로다. 집사람이 갖다 내비를 가는데 이 엄마 향기가 나요. 홀로 된 어머니는 갖은 고생을 하면서도 꿋꿋하게 3남매를 키워주셨습니다. 자식들 앞에 늘 강인한 모습만 보이던 어머니였지만 아버지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목 놓아 울던 모습을 박갑수 씨는 평생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희생된 그해 가을, 집안 할아버지와 함께 희생지를 찾아가 아버지 유품 몇 가지를 찾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고무신의 뒤에서 흰 고무신에 여기 엑스포나 이런 자기 신발에 표시를 해놓은 게 있대요. 그거하고 혁대 가령 제가 이거 메고 있었으면 이거 가을 돼도 찾을 수 있겠죠. 신발 한 짝하고 그 띠를 찾아갖고 온 거예요. 내가 죽은 거 맞다. 혹시나 설마 제가 어디 가서 피해가 사는가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우찌 살고 가고 엄마가 마루바닥을 이래 신발 한 짝을 들고 두드리면서 우는 걸 기억이 났어요. 그 할아버지하고 그걸 찾아오가지고. 그래서 이제 확실히 돌아가셨구나. 그걸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70년이 넘어도 두드리고 울던 그 모습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뭐 울도 못하고 뭐 옆에서 눈물만 흘리고 보고 있었죠. 진영읍 보도연맹원들은 1950년 7월 12일과 8월 4일 비상소집 명령에 따라 진영지서로 출두하거나 연행되었습니다. 이들은 지서 유치장과 금융조합 창고, 한월중학교 등에 분산 수용되었는데 박갑수 씨의 아버지는 진영금융조합 창고에 구금되었습니다. 어린 여동생을 얻고 금융조합 창고로 면회를 다닌 어머니는 어느 날 평소와 달리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었는데 바로 그날 밤 구금자들의 집단 총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너 아버지 잘 봐놔라 많이 보고 가거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엄마도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있다는 걸 느꼈다고 그래요. 무슨 소리를 들었는가. 그래 빼내려고 하면 오늘 중으로 빼내야 되는데 뭐 논을 제피고 뭐 저 돈을 마련하고 그것도 안 되고 그 이전에 누가 손을 써가지고 빠져나온 사람도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듣긴 했대요. 그런데 뭐 못 살고 이럴 적에 뭐 1년에 벌이나 벼수아행 그거로 가지고 자경행 그거로 갖고 먹고 사는 때다 보니까 뭐 여력이 있어야죠. 불행은 한꺼번에 찾아온다더니 박갑수 씨는 아버지가 희생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냇가에서 동네 친구들과 놀던 중 개울로 추락해 허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떨어지든지 다리나 불났으면 괜찮은데 허리 이걸 옆으로 떨어지면서 착 이래 됐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 어긋난 그 상태를 모르고 그대로 나는 그날 밤에 식은 땀을 흘리고 막 그래 자더래요. 어머니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부산 큰 병원을 찾아다니며 지극정성으로 아들을 치료했고 그 덕분에 이만큼 걸어다닐 수는 있게 되었지만 박갑수 씨는 온전한 자식 구실을 못한 것 같아 살아오는 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허리만 안 다치고 집만 지을 수 있어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우고도 남을 텐데 이게 이래 되니까 지는 걸 할 수 없으니까 농사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무거운 것도 못 들게. 진영읍에 이웃한 진례면에서도 많은 주민이 희생되었습니다. 진례면 시래리 주민인 안병대 씨는 목수였던 아버지가 손수 지은 이 집을 보물처럼 아낍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곳저곳 수리도 하고 개량도 했지만 그가 가장 애정을 갖고 보살피는 것은 아버지가 심은 단감나무입니다. 아버지의 유일한 유품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집을 아버지가 직접 지으시고 그래서 이 감나무가 아버지가 유일하게 아버지가 심으신 그 단감나무 85년 감나무 85년이 된 단감입니다. 진례면 시래리는 50여 가구가 모여 살던 안씨 집성촌이었습니다. 한마을에 형제들과 나란히 이웃해 살던 아버지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 큰아버지와 막내 삼촌과 함께 진례지서로 소집되었는데
결국 세 분 모두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나지요. 예? 아버지가 심으셔가지고 수학도 못 보고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와 형제분들은 1950년 8월 15일경 논에서 김을 매던 중 소집 명령을 전달받고 함께 진례지서로 갔다가 진영읍에 있는 한월중학교 창고에 구금되었다고 합니다. 지서서 오락하니까 그 여름에 일하다가 지서 갔는 게라 오락해서. 그리고 촌사람이 뭐 시골 사람이 뭐 오락하니까 죄도 안 지는데 싶어서 뭐 때문에 그러는 거 싶어서 뭐 물어볼 게 있나 싶어서 그래서 갔는 게라. 그걸 가가지고 그 길로 찰거닥 해가지고 뭐 이틀인가 3일 있다가 가든가 뭐 진영을 그 같이 창고에 같이 가 있었다 이라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구금 기간이 짧게는 하루 이틀에서 길게는 보름 정도 되었고, 처음엔 가족이 가져오는 밥을 받아주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가족의 면회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안병대 씨는 아버지가 집을 나선 지 10일 뒤 태어난 유복자로 당시 만삭의 몸이었던 어머니는 면회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삼종 형수하고 또 우리 큰어머니하고 백모님 엄마는 만삭이 돼가지고 뭐 놓고. 이곳에 끌려와 구금되었다가 희생된 시래리 주민들은 아버지와 큰아버지, 막내 삼촌을 포함해 모두 9명입니다. 안병대 씨가 어린 시절 밀양에 있는 외갓집을 갈 때면 이곳을 지나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와 어른들은 이곳 창고에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이 구금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엄마하고 그래 이제 손잡고 댕면은 여기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우리 애삼촌도 내가 아버지 저 사고 있다가 돌아가셨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듣고. 당시 70여 가구가 살던 진례면 다만리에서도 10여 명의 주민이 희생되었습니다. 송유승 씨의 큰아버지도 그때 희생되었는데, 젊은 나이에 아들 없이 돌아가시자 송유승 씨가 큰아버지의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형제가는 모두 6남매였는데 큰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고향인 다만리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내외야. 그 다음에 그 아버지하고 그 밑에 동생들 3명하고 또 양모하고 또 누나. 그래도 우리 정조 할아버지도 그때 살아 계셨어요. 22살이던 큰아버지는 당시 배움에 열망만 있다면 누구든 다닐 수 있었던 한월중학교 학생이었고, 진보적인 활동에 참여했다가 예비검속이 시작되면서 피신을 다녔다고 합니다. 같은 프로에 몇 명은 잡혀가고, 양부는 이제 자기 고모 집에 피신을 했어요. 그 앞집에 또 이제 친구하고 피신을 했다가 다 끝나고 이제 집에 왔는데, 그 당시 이제 처삼촌이 헌병대에 근무했어요. 자기가 책임진다고 자수를 시켰어요. 자수시키고 이제 진영 농업창고에 있었는데, 이제 면회를 갔더만에 창고 안에 안 들어가 있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 서류 정리를 하고 있더랍니다. 더운 여름, 창고 안은 잡혀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누군가는 돈을 써서 빼냈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가족들은 갇혀있지 않았던 큰아버지를 보고 다소 안심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진례면에 있는 청년단 그 부단장이 아침에 찾아왔더랍니다. 이제 저한테 할아버지한테 찾아와가지고
뇌물이 들어가면 빠질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뭐 형편도 안 좋고 해서 또 유치장 안에도 안 있고 해가지고 막 괜찮을 줄 알고 그걸 막 그대로 그래 놔주라 했는데 그 이튿날 그 처형을 당했습니다. 김해 지역 일부에서는 해군도 사건에 개입했는데 큰아버지가 피신을 다니던 때 송유승 씨의 아버지는 해군에 의해 큰아버지의 행방을 대라며 구타를 당하는 등 모진 고초를 겪었습니다. 해군 UDT에서 왔는데 그 육모방망이라 갖고 너무 많이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 형님 차단해라고 그래서 말로 안 해가지고 그것도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정상적인 생활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체격이 엄청 좋았거든요. 힘도 장사고 하는데 좀 그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뭐 좀 큰일이 있으면 판단을 못해. 어릴 때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김해 지역 보도연맹원과 요시찰인들이 총살된 곳은 모두 9군데 정도가 확인됩니다. 그중 생림면 나전리 나박곡에는 가장 많은 사람이 총살된 집단 희생지입니다. 구금 장소에서 약 8km 정도 되는 거리로 사건 당시엔 지금보다 높은 산이었지만 골짜기로의 접근이 어렵지 않아 총살 장소로 활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에서는 여기서 한 뭐 창고에서는 요 오면 한 20리, 요 생님이 요 지내댕기면은 쳐다보이고, 응? 이불로 또 쳐다보고, 뭐 각종 김해에서 공사하는 때는 활동을 하다 보면 요 생님에는 요 자주 왔거든요. 그러니 오면 쳐다보이고. 사건 당시 이곳이 총살지라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군경의 총칼이 무서워 함부로 와볼 수도 없었다는 유족들은 사건 발생 10년 후 유해 발굴을 실시하면서 시신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명제는 찾기가 이제 굉장히 수월한 게, 우리 큰 집에는 옛날에는 아주 잘 살았대. 그 금니빨 해는 사람이 그때는 없었잖아요. 큰아버지가 이 금니에 금니빨을 3개를 이래 해야 돼. 그 금니빨 해야 데다가 이 노매로 갈 때 우리 할머니가 미군들 모기장 그걸 가지고 떨어진 걸 가지고 조끼를 만들어 입힌 게라. 유일하게 그게 안 썩은 게라. 안 썩으니까 이빨하고 조를 같이 묶여 있어 있긴 해. 그래 이제 시체를 찾았어요. 한국전쟁 당시 최후방이었던 김해는 북한군 점령지가 아니었음에도 민간인 희생이 컸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많이 남아있다는 건데요. 김해경찰서가 작성한 용공혁신분자 조사서에는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살해된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문서 제목과 달리 실제 내용은 예비 검속자 관련 처형자 명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김해경찰서와 관할 각 지서에서 1950년과 51년에 생산한 문서를 한데 묶은 부역자 명부는 구체적인 예비 검속 과정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진실화해위원회는 전쟁 직후 김해 지역에서 예비 검속된 인원이 1220명이며 이 중 41%는 보도연맹원이 아닌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비 검속된 사람들의 규모는 진영읍이 가장 많았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보도연맹원보다 비맹원이 더 많았습니다. 구금된 사람들은 1950년 6월 28일부터 9월 18일 사이 경찰과 CIC, 해군, 우익청년단 등에 의해 트럭에 실려 여러 희생 현장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예비 검속자들이 이동 경로를 알지 못하도록 트럭에 포장을 씌웠고 현장에 도착한 후에는 한 명씩 정조준하거나
뒤에서 머리를 쏘거나 산채로 구덩이에 넣기도 했으며 일부는 살해하지 않고 다시 데려와 미검거자 색출에 미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나박고개를 비롯해 상동고개, 주동광산과 숲골, 가작골, 냉정고개, 진영읍 뒷산 등 모두 9곳의 희생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 항거하던 독립운동가들은 일제의 요시찰 대상으로 온갖 억압과 폭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적지 않은 수의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민국 군경에 의해 다시 요시찰 대상이 되어 희생당했습니다. 김강호 씨의 할아버지 김정태 선생도 그중 한 명입니다. 1919년 3월 진영 만세운동을 주도한 그는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대구 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출소 후에도 김구 선생과 교류하며 활발한 독립운동을 전개한 김정태 선생은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되었습니다. 그 조부님께서 이제 이 네 분이 1차 때 워낙 그 고문을 많이 당하셔가지고 그 손이 전부 다 한 15도 이상씩 전부 다 손가락이 다 그 비틀어져 가지고 굳었다. 그 왜 그러셨냐 물어보니까 그 연필을 가지고 틀어버렸는데 그때 당시에 틀었을 적에 진작 치료를 했으면은 그 돌아오는데 그 뼈가 굳어버려 가지고 옥고를 치르고 나오셔도 손은 전부 다 돌아간 상태에 계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해방 후 고향인 진영에서 운수업체를 운영한 할아버지는 지역민들에게 존경받는 큰 어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를 성추행해 학교에서 쫓겨난 해직 교사가 이삿짐 운반을 의뢰하자 할아버지는 이를 거부했고 이에 앙심을 품은 그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 할아버지를 좌익으로 몰아세웠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터지자마자 우리나라 전체에 비상시국 대책위원회라는 게 생겼단 말입니다. 거기서 이 사람이 부업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눈에 안 드는 사람을 딱 찍은 거예요. 그 찍은 게 누구냐 하면은 진영의 강성강 목사, 저희 조부님. 진영에서는 제일 두 분이 큰 어른이시니까 딱 잡아가지고 죽이라. 이제 이렇게 됐답니다. 할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자 한 김강호 씨의 아버지는 1960년 유족회와 금창지구 장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유족들과 힘을 합해 희생 현장의 유해를 발굴하고 마녀 군중이 운집한 가운데 연결식을 거행했으며 발굴한 유해의 합동묘를 조성했습니다. 시신이라도 수습하고자 했던 유족들의 바람이 10년이 흐른 뒤에야 이루어진 겁니다. 합동묘는 조부의 고향인 진영읍 설창고개에 조성되었습니다. 유족들은 이 합동묘에 생린면 나박고개 등 총살 현장에서 발굴한 유해 750여 구를 모셨습니다. 시신이 묻힌 정확한 위치를 알게 된 건 총살 당시 구금자 이송 트럭을 운전한 운전기사를 끈질기게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아버님, 어머니가 계시지 않느냐. 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 우리 뼈라도 6월이라도 찾아가지고 장례를 지내야 되는데 좀 알려달라. 그래가 그분이 용기를 내가지고 자기 신분을 안 밝히고 절대 내한테서 들었다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위치를 자기가 가르쳐 줬는데 뭐 10년 정도의 시간은 그렇게 뭐 많이 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용케도 그 부근에서 찾았는데. 그러면 할아버지도 거기 나봤어요? 예, 찾았죠. 예. 1960년 6월 25일은 유족들에게 평생에 기억될 기념비 같은 날이었습니다. 8살의 소년이던 김광호 씨도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들고 연결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듬해 5.16 쿠데타를 일으킨 군사정권에 의해 합동묘는 추모비와 함께 훼손되고
유골은 사라졌습니다. 김광호 씨의 아버지 김영욱 위원장을 비롯한 금창 장의위원회 간부들은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김영욱은 주요 간부들과 함께 1961년 12월 10일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년 7개월을 복역 후 출소했지만 이후로도 김영욱과 유족들을 향한 군부의 감시와 탄압은 계속되었습니다.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중앙정보부 와서 고초는 뭐 고초 고문 겪은 거는 오랫동안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버님이 쭉 안 하시다가 1979년 11월 1일 나고 난 뒤에 몇 년이 지났습니까? 19년, 근 20년째 된 그때서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런 고문을 당했다. 참 그 고문을 들어보니까 아휴 말도 못하네. 국가 권력에 의해 반복적인 탄압을 받아야 했던 그 서슬퍼런 세월 속에서 유족들은 슬픔조차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3살 때 아버지를 여인 이학선 씨는 처음으로 위령탑을 찾아왔습니다.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의 영령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쏟아지는 슬픔을 주체할 자신이 없었기에 차일피일 미루던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거라곤 아버지가 피신을 다니느라 늘 집에 없었다는 것과 아버지가 잡혀간 후 면회를 가는 어머니 등에 엎여있던 순간의 기억뿐입니다. 뭐 특별하게 아버지하고 놀아본 적도 모르겠고 숨어 댕기고 잡혀가면 죽는다고 잡으러 댕기고 그 왜 그랬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누군가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이유조차 알 수 없고 기억조차 되지 않는 죽음이 가엾게 여겨진다는 이학선 씨. 위령탑에서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보지만 이름 석자 외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에 마음껏 그리워할 수도 없으니 노쇠한 딸의 가슴엔 슬픔만 남아 있습니다.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이름이 슬픔을 넘어 역사의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야말로 남아있는 이들의 과제일 것입니다. 겉절이를 해주면은 아버지가 그거 전구지 저 겉절이 너무 좋아했다면서 그래 잘 먹던 전구지를 못 먹고 하면서 할매 또 울고 그래 아버지 가시고 나서부터는 할매가 전구지 손은 안 댔어요. 자석이 못 먹고 간 거 내가 뭐가 먹었노 싶어.